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법원 대표 법관들이 모여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관들이 동료 판사의 탄핵의 의견을 모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병대 전 대법관이 공개 소환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며 각종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법관은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해경궁 김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택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늦어도 한 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쓰던 휴대폰이 현재 없는 것으로 전해져 입증에 어려움이 상급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받을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서울역을 향하던 KTX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와 부딪혔습니다. 작업 중이던 인부 3명만 다쳤지만 잦은 철도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판사는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당하지 않는 이상 파면되질 않죠. 그런데 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모여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법관 스스로 동료 판사들의 탄핵을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각급 대표 법관들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데 투표에 참여한 법관 105명 중 53명이 찬성해 가까스로 과반을 넘겨 나온 결론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탄핵 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며 국회 권한에 법원이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등 반대 의견도 나오면서 끝까지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법원 스스로가 국민의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재판 개입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수는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만 대법관급 10명을 포함해 93명에 달합니다. 오늘 결의로 이들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도 힘이 붙을 전망입니다. 회의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만찬이 예정돼 있어 회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판사들이 이렇게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탄핵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이걸로 바로 탄핵 절차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판사 탄핵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병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당하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면 탄핵 절차를 통해 파면이 가능한데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헌법엔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이 검찰 기소나 법원 징계는 피해간다 하더라도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탄핵안 발의에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참해야 합니다. 발의가 되면 제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탄핵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헌법재판소 단계로 넘어갑니다.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사법농단 판사가 탄핵으로 파면되면 공무원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 동안 변호사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각종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되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앞서 소환된 차한성 민일영 전 대법관은 비공개 소환이었는데 이번엔 관련 의혹이 많고 또 중하기 때문입니다. 송기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대법관 중 처음으로 박병대 전 대법관을 공개 소환했습니다. 포토라인에선 박 전 대법관은 평생 사심 없이 일했다며 자신의 소회를 드러냈습니다.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조사 과정에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범관계인 박 전 대법관은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비롯한 각종 재판 개입과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이 여러 개인 만큼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한 만큼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동료 판사에 대해 탄핵을 논의한 이번 전국 법관 회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이건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이번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게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국 법관 대표 회의 말 그대로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네. 이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숫자가 평판사입니다. 그러니까 평판사들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자는 자정의 목소리를 냈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또 결의안이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사법부는 물론이고 앞으로 국회를 판사 탄핵 방향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번 기회에 법관 대표 회의가 사실상 법원의 주요 정책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대표기구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탄핵 결의안을 법관 대표 회의, 이번에 했던 회의에서 국회로 바로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했어요. 애초 법원 안팎에서는 그 결의안에 찬성하는 판사들의 숫자가 많다면 이런 판사들의 목소리를 국회로 바로 제출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는 이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탄핵은 국회, 즉 입법부 소관인 만큼 사법부에 몸담은 판사들이 직접 국회에 탄핵을 촉구하는 게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 이 사법부 내부에서도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회 제출이 부담스러웠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회의 참석자가 105명인데 53명이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43명이 반대한 걸로 전해지고 9명은 기권했다고 합니다. 계산해 본다면 찬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 숫자 차이가 딱 한 표 차이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회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격론이 오고 갔다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회 전달보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는 절충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가 간신히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밀어붙이기가 좀 힘들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네. 그리고 이 회의 뒤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뭐 식사를 했다면서요. 원래 예정이 돼 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정된 만찬이었고요. 아마 지금 이 시각이면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판사 탄핵 논의를 지켜본 김명수 대법원장의 표정이 이렇게 밝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법관 대표 회의를 상설화하면서 힘을 실어준 사람도 바로 김명수 원장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법관 대표 회의가 김명수 원장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김명수 원장을 지지하는 세력이다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만찬 자리 그 김명수 원장이 법관 대표 회의를 신뢰하고 있고 또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경청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올해 마지막 정기 회의인데 김명수 원장이 어떤 말을 할지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사상 처음으로 탄핵 촉구안의 의견을 모았다 해서 굉장히 제가 놀랐었는데 한 표 차이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해경궁 김씨 논란으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경찰 수사 결과를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진실이 아닌 권력을 선택했다는 건데 경찰이 누구의 권력을 선택했다는 걸까요? 먼저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무실로 가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최근 경찰의 해경궁 김씨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가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며 자신을 향한 수사가 가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 수사를 문제 삼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민감용 경찰청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 생각한다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여당과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죠. 이 점이 또 이재명 지사는 서운했었나 봅니다. 서운한 감정을 고스란히 감추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해경궁 김씨 수사는 정치 공세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죽이기에 가족은 끌어들이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으십시오. 민주당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탈당과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유죄를 가정한 자체가 정치적 공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놓고 네가 죄를 지었다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고 가혹한 정치적 공격에 해당됩니다. 가정적으로 말하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애써 외면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로서는 본인이 하나도 인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여부를 좀 보고 그리고 이후 법적 절차 진행 절차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때 당의 입장을 판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당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관여할 성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과 지지층 분열을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권이 앞으로 이 지사의 역공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선거 운동용으로 썼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부인 김희경 씨가 쓰던 휴대전화를 제출해 결백을 증명하면 어떻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말입니다.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주인 논란은 김 씨가 쓰던 휴대전화를 분석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이 지사는 아내가 쓰던 휴대전화가 지금은 없다고 잘라 말했죠. 지난 4월 고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수많은 전화와 악성 문자가 와서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고 2, 3주 뒤에 새로 번호를 만들었다면서요. 되려 경찰이 뒤늦게 요청을 했다며 경찰 탓을 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주인이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이재명 지사를 아주 오랫동안 무려 5년이나 지지하는 글을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자기로 인해서 저렇게 곤경에 빠졌는데도 그 계정은 내 겁니다라며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 이해는 좀 힘들죠. 그래서일까요? 이 지사가 자신의 SNS에 투표를 올렸는데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본인 SNS에서도 83%가 경찰의 의견이 맞다고 본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달 13일 안에 검찰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궁 김 씨를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결론 지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4월 수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20여일에 불과합니다. 다음 달 13일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공을 들여 열심히 수사했다며 필요한 부분은 보완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를 지휘해온 검찰이 해경궁 김 씨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해경궁 김 씨 파문과 관련해 야권은 이재명 지사뿐 아니라 이해찬 대표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를 탈당시키지 않는 건 이 대표가 약점을 잡혀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이기에 이 지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사건건 이 대표를 물고 늘어지는 걸까요? 정규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해경궁 김 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즉각 부도덕한 인물을 공천한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책임론도 꺼내들었습니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 측의 지원을 받으면서 당시 이 지사의 출당 논란을 사실상 잠재워준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도덕한 인물을 공천한 데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출당 논란을 잠재운 이해찬 당대표에게도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 걸음 더 나가 이 지사에게 큰 신세를 졌거나 약점이 잡혔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부지사로 있는 데다 이 대표가 이 지사의 경찰 고발을 만료했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 관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예 안 내실 건가요? 어제 대변인이 다 냈잖아요. 야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여당 내 권력투쟁으로 규정하며 여권 분열의 신호탄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전효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해경궁 김씨 사건의 핵심은 권력투쟁이라며 좌파 진보 지정 안에 제3차 대전급 내전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국 공신을 자처해온 민주노총이 요즘 탄력 근로제 확대 반대 등 정부와 관계가 심상치 않죠. 모레는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상권 보존하라! 민주노총은 정부가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는 등 기대와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거대 정당들은 자본가가 정부 입법인 탄력 근로제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약자가 아니라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더 이상 노동조합 편이 아니구나. 고통받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 편이 아니다. 기자회견은 서울을 포함해 세종과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총파업에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최대 20만 명이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서울시장이면서 동시에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박원순 시장이 알았으면 좋겠다. 지난 주말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이 노동계와 갈등 중인 상황에서 자제를 하지 않고 도리어 집회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만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겠다면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도 이번 주 안으로 매듭지어지길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광주만이 아니고 군산, 울산, 창원 이런 고용 위기, 산업 고용 위기 지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적으로 노력을. 자유한국당은 탄력 근로제 확대는 여야정 합의 사항이라며 지난 주말 한국노총 주최 집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요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 심하게 하다가 지금 낭패보고 있는 경기도지사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노동 존중을 하는 게 자기 정치라면 김 원내대표는 노동 존중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노동개혁으로 민노총과 갈등을 빚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도 박 시장의 친노조 행보에 내심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의 만류에도 민노총이 파업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정치권과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고용안정과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기업의 일부 정규직이 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되려 일자리가 줄고 남아있는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정부의 정책연구기관에서 나온 발표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5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유길성 씨. 아내와 두 자녀까지 내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환갑의 나이지만 은퇴는 아직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 나이로 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죠. 많이 절박합니다. 그런데 유 씨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설 자리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도리어 좁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년을 넘은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파견 근로자는 2년을 넘으면 직접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정규직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고용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일자리 규모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아있는 비정규직들은 용역이나 도급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의 질이 더 나빠졌습니다. 법적 규제만으로는 고용 형태별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실업 및 외주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정규직의 근로 조건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간 결산 성격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대통령직 수행 중 가장 힘들었던 일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근현대사의 중대 결정이 오간 이른바 결단의 책상 앞에서 임기 중 가장 어려운 결정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을 받고는 망설임 없이 북한 문제였다고 답합니다. Well, I think North Korea has been very tough because, we were very close. When I took that over, President Obama, right in those two chairs, we sat and talked, and he said that's by far the biggest problem that this country has.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와 회담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 일정이 미뤄지고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고 말했습니다. I go with the way we have to go. But so far, it's been good.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e've made, I think, some great decisions for the. 북한이 삭간몰 등 미사일 기지를 몰래 운용하고 있다는 뉴욕 타임스 보도에 대해선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Maybe they are, maybe they're not. I don't believe that. I don't, and could be. And which is, if that's the way it goes, that's the way it goes.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수행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겨달란 질문엔 A+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갑자기 취소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의 불씨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오지혜 기자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통일부, 청와대 관계자와 함께 2박 3일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 때문인데 이 기간에 한미 실무협상단인 워킹그룹 첫 회의도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됩니다. 먼저 제재 문제로 일정이 지연된 남북 철도 조사 등 남북 협력 사업입니다. 철도조사 제재 면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놓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그래서 그때 가서 보시죠. 이르면 이달 말 뉴욕 개최 가능성이 제기된 북미 고위급 회담 부분도 관심인데 이 본부장은 이번에 알아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고위급 회담 개최 여부가 앞으로 북미 관계의 척도라며 속도감 있는 진행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오청성 씨는 어떻게 일본까지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정부는 오 씨가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지난 6월에 마쳤고 또한 특별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탈북자와 똑같다는 거죠. 주진희 기자입니다. 오청성 씨는 귀순 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한 뒤 지난 1월 말 이후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중에 의료진이 상태를 봐가며 퇴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만약 퇴원하게 된다면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송될 예정인 것. 퇴원 이후에는 일반 탈북민들과 유사한 과정을 밟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에서 귀순 동기를 진술하는 합동신문을 거쳐 지난 3월
탈북민들의 사회 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히 언급드릴 내용은 없고요. 일단 오청성 씨는 6월 달에 하나원을 교육을 수료를 하고 나온 국내 정착 탈북민이고, 하나원 교육 수료 후 한국 정착이 시작되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여권 발급도 가능해집니다.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거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한 탈북민의 경우 하나원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우리 정부의 관리를 받지만 오 씨는 이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얼마 전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여성이 아무 이유도 없이 20대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숨진 데 이어 또 비슷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20대가 같은 일을 하는 70대 할머니를 무차별로 폭행한 겁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남성이 가던 길을 멈추더니 골목길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더니 갑자기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폭행을 가합니다. 저항하자 수차례 벽으로 밀치고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만취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을 묻지마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자기한테 시비 거는 것 같아가지고 할머니를 갖다 그래 때리다 가는데 할머니 때리고 나니까 지를 붙잡고 하니까 뛰어내려고 미쳤다. 당시 폭행을 목격한 고등학생들은 남성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는 목과 머리 부분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지요. 이거 생각하면 그냥 눈물 날라 해요. 젊은 애들이 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나. 지난달 4일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치 폭행을 비난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또 한 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을 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오늘 새벽 KTX 열차가 선로 옆에서 작업 타던 굴착기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만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 신호 문제였던 걸까요? 그렇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정말 기적인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KTX 열차와 굴착기 한 대가 심하게 구겨진 채 맞닿아 있습니다. 추돌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오늘 새벽 1시.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역 진입을 500m 앞둔 172호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와 추돌했습니다. 열차 기관실 왼쪽 면과 굴착기 옆면이 부딪히면서 열차는 멈춰섰고 선로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역 진입을 앞두고 속도를 시속 40km 정도로 줄인 덕분에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자칫 아찔한 대형 사고로 번질 뻔했습니다. 사고 안내 방송을 듣고 열차에서 내린 승객 150여 명은 걸어서 역까지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선로 교체 작업을 사전에 신고했는지 열차 운행과 정지 등의 신호를 주는 관제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엔 통신장애로 관제실 신호를 받지 못하면서 KTX 열차 20여 대의 운행이 1시간 넘게 지연된 바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 저희가 나오면 빨리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열차 사고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한 번씩 타게 되면 그런 두려움이 앞서죠. 수시로 이제 손녀랑 데리고 타야 되니까. 경찰은 관제실 관계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470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또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본회의 무산으로 민생법안 90여 건이 기약 없이 밀리면서 비난받은 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시 모였지만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1시간여 만에 뛰쳐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 한 사람 보호하려고 그 많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기를 고용세습 채용 비리로 이렇게 얼룩진 대한민국을 도대체 채용비리 국정조사 무엇이 무서워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정의당까지도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야당은 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국정조사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정부 예산을 국회에 패싱하려는 의미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해서 정부가 또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아마 철저히 밝혀낼 겁니다. 예산안 증액과 감액을 심사할 예결위의 소위는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정조사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하지 않고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줄다리기 싸움으로 각 상임위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국회는 또다시 개점 휴업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 기준을 발표하면서 이게 친박계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강특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거죠. 전정인 기자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후임으로 선임된 오정근 외부위원이 처음으로 참석한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현지 실태조사와 여론조사 등 정량평가를 마친 조강특위는 오늘부터 정성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조강특위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조장했던 인물, 당 분열에 책임이 있는 인물 등 7가지 인적 쇄신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영남 다선과 친박계 의원을 겨냥한 물갈이라며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조강특위 측은 특정 지역과 계파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겨냥한 것은 전혀 없고요. 어떤 이 내용은 아까 정량평가 기준과 제시한 정성평가 기준을 토대로 해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인적 쇄신이 사실상 시작됐다며 조강특위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활동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강특위가 어떠한 외압이나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그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조강특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인적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난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관광 유적지로 유명한 멕시코의 메리다. 작년 7월 우리 국회의원들이 방문한 곳입니다. 당시 과테말라에서 열린 북한 자유이주민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한 뒤 출장 일정을 더 늘려서 이곳 관광지역을 찾아갔던 거죠. 또 다른 국회 산하 연맹은 작년 한 해 동안 몰디브, 알래스카,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골고루 돌면서 1억 3,600만 원의 국가 보조금을 썼습니다. 환경과 기아 실태를 파악한다는 출장이었는데 연맹의 업무로 보기도 어렵고 성과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죠.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된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회원이 돼서 만든 이런 단체들. 여기엔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이것들의 내년도 보조금 예산 29억 원을 살펴봤더니 취지에 맞지 않거나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돈이 무려 17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17억 원을 삭감한 12억 원이 적당하다고 권고를 했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정을 하는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가 11개 단체에 총 24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되려 자문위 검토 결과에 2배가 넘는 예산을 더 지원하게 된 거죠.
사실 국회에 법인으로 등록돼 국회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방만한 보조금 사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가 보조금은 외유성 출장이 의심된다고 지적을 받았고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또는 제대로 된 소명 없이 사용해 논란이 됐었죠. 이쯤 되면 국회 활동과 연관이 적거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에서는 예산 낭비를 막는 게 상식인데 국회 자문위의 권고안까지 무시하면서 예산들을 도로 살려놓은 게 바로 이 국회입니다. 그 돈의 주인은 국회가 아닙니다. 소중한 세비가 눈먼 돈으로 새지 않도록 국가 보조금 배정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국민의 눈치를 그들이 본다면 말이죠.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BBQ가 오늘부터 주요 치킨 값을 최대 2,000원 올렸습니다. 가맹점주들의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하지만 국민 간식인 치킨의 2만 원 시대가 본격화된 겁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BQ가 주요 치킨 가격을 최대 2,000원 인상했습니다. 대표 제품인 황금올리브 치킨과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는 2,000원 인상해 각각 18,000원과 19,500원에 판매되고 서프라이드는 1,000원 올려 19,900원입니다. BBQ 매장 상당수가 배달비 2,000원을 별도로 받고 있어 앞으로 한 마리를 배달하면 소비자 부담은 2만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BBQ 측은 불가피한 인상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해 불가피한 인상이었으면 인상분은 모두 가맹점주 몫으로 가게 됩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에 배달 대행 수수료와 배달앱 수수료까지 더해져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세대들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외부 수수료, 또 외부에서 배달 대행을 쓰다 보니 배달 대행 수수료들이 없던 것들이 갖고 나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미 교촌치킨이 지난 5월, 국내 치킨이 지난달부터 각각 2,000원과 1,000원의 배달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치킨값이 부담스러운 상황. 여기에 BBQ까지 가격 인상에 가세하면서 치킨 2만 원 시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치킨 가격이 원래도 많이 높았어가지고 많이 오르는 게 그런 가격은 이제 소비자한테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BBQ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자 가격을 원상복귀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9,510가구.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입주가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전세 시장에 향방을 가를 태풍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원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 다음 달 31일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고 입주 환영 현수막도 나부낍니다. 그런데 현장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전세를 끼고 산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온 전세 매물은 입주 가구의 절반이 넘는 5,400여 건. 그러나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거래는 드문드문 이뤄지고 몸값을 1, 2억 원 낮춘 급전세마저 등장했습니다. 33평 같은 경우는 7억 5천부터 8억 5천까지가 많아. 지금 7억에서 좀 빠져서 좀 가능해. 이처럼 헬리오시티발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송파구의 전세 가격은 올해만 4.45% 떨어지며 서울에서 하락세가 가장 가파릅니다. 입주 물량이 갑자기 좀 많아지게 되면 전세 가격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집주인의 대출금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나중에 전세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합 내부 갈등으로 입주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와 헬리오시티는 연말 주택 시장에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금강산 관광 20주년 남북 공동 기념 행사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금강산에서 기념식도 하고 축하 공연도 했지만 금강산 관광재개의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죠. 이상주 기자입니다. 9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깎아지른 듯한 폭포벽.
높이 150m, 너비가 4m로 동양에서도 손꼽히는 크고 아름다운 구룡폭포입니다. 1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금강산의 절경은 여전했습니다.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가 주최한 금강산 관광 20주년 남북 공동 기념행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어떠한 난관을 극복하고서라도 반드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이루어내자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가자! 금강산은 천하 제일의 명산로뿐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평화 번영을 위한 대화합의 장으로 통일의 상징으로.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재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제 외교 관계나 통일부와 외교부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또 북한 관계도 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의 제재 완화 의사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한 만큼 비핵화 협상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첫 회의가 열린 1933년 이래 공동성명 없이 폐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거인 미중 때문이죠.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사상 처음 공동성명 채택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주최국인 파푸아뉴기니의 오닐 총리는 이 방안에 있는 거인 2명을 알지 않느냐며 공동성명 채택 불발의 원인을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무역 정책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고집하면서 합의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미중 정상은 회의 초반부터 무역 정책을 두고 가시도친 설전을 펼쳤습니다. We don't drown our partners in sea of debt. We don't coerce or compromise your independence. The United States deals openly, fairly. 不会关起门来搞小圈子，不是有人说的这样那样的所谓陷阱。 특히 중국은 공동성명 초안 내용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국 외교관들이 성명의 수정을 요청하면서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 사무실 난입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공동성명 채택 불발 사태를 일으킨 양국의 갈등이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김재환 선수가 정규 시즌 MVP를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금지 약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수상을 두고 논란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재환은 기자단 투표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어 박병호와 린드블럼을 제치고 MVP를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김재환은 환하게 웃지 못했고 굳은 얼굴로 트로피와 꽃다발을 받아들였습니다. 44개의 홈런을 치며 홈런왕과 타점왕을 차지해 의심의 여지 없는 MVP감. 그런데도 압도적인 득표를 못한 이유는 무명 시절이던 2012년 금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던 전력 때문입니다. 당시 10경기 출장 정지로 죗값을 치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최고 타자로 우뚝 섰지만 약물 꼬리표를 떨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또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책임 같은 것들을 더 무겁게 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 좀 더 성실하게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도록. 김재환의 MVP 수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립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전당 투표 같은 데서는 금지 약물을 사용했던 선수들이 많이 득표를 많이 못하고 한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징계 받을 건 다 받았고 그리고 그것도 뭐 몇 년 전이 아니고 거의 뭐 10년 전의 일인데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거 가지고 들먹인다면은 그거는. 신인상은 홈런 29개를 쳐 고졸 신인 최다 기록을 세운 강백호가 논란의 여지 없이 압도적인 점수차로 수상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이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기온을 크게 떨어뜨리겠는데요.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0도, 경기도 양주는 영하 7도를 기록하겠고 광주, 영상 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체온을 뺏기지 않도록 머플러나 모자 등을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향을 미친 미세먼지는 찬바람이 불며 조금 물러나겠지만 대기 정체로 인해 내일도 곳곳에서는 마스크가 여전히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충북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밤부터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광주와 대구 14도 안팎을 가리키겠습니다. 서풍이 불면서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방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지나겠고 이후 주 후반에는 기온이 더욱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이 지긋한 한 남성이 무인 계산대에서 주문을 하려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한참 기계 앞에서 망설이다 결국 계산대로 가서 직원을 부른 거죠. 인건비를 줄이고 편리함도 추구하는 무인화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조금 천천히 가는 여유도 필요해 보입니다. 누구나 나의 늙음은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